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 제1부 부자들이 가는 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길 부자 아버지 vs 가난한 아버지. 3. 제2부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1. 첫 번째 교훈,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2. 두 번째 교훈, 왜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칠까? 3. 세 번째 교훈, 부자들은 남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4. 네 번째 교훈, 부자들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안다. 5. 다섯 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6. 여섯 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배움을 위해 일한다. 4. 제3부 부자가 되기 위해 아직도 더 알아야 할 것들 1.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이요. 2.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10가지 힘. 3. 부자가 되기 위해 아직도 더 필요한 몇몇 요령. 5. 글을 마치며 1. 돈을 안전하게 굴리지 말고 영리하게 굴리자. 2. 아이들이 세상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시다. 3. 옮긴이의 말. 1. 머리말 학교에서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예전에 내게 했던 일을 나 역시 내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변했건만 부모들의 말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때는 지났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세계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단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분들의 인생 목표는 언니와 나를 대학에 보내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1976년에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나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학과에서도 거의 수석을 차지했으며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런 나를 통해 당신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것은 당신들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이었다. 졸업 후 나는 원대한 계획에 따라 유명한 회계 법인에 취직했다. 그리고 멋진 경력을 쌓은 후에 일찍 은퇴할 생각이었다. 남편인 마이클도 비슷한 길을 밟았다. 우리는 모두 건실하고 근면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다. 남편도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는 대학을 2군데나 졸업했다. 처음에는 공대를 그리고 다음에는 법대를 졸업했다. 남편은 곧 특허법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시의 유수한 법률 회사에 채용되었다. 이제 남편은 앞길은 밝아 보였고 좁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일찍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다소 달랐다. 우리 모두 여러 차례 승진을 했지만 우리를 위한 퇴직 후의 연금 계획은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의 퇴직금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늘고 있을 뿐이다. 남편과 나는 행복한 결혼 속에서 멋진 새 아이를 두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둘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하나는 막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우리는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1996년의 어느 날 우리 아이 하나가 불만에 찬 표정으로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 녀석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있었다. 내가 왜 현실 세계에서는 쓰지도 못할 내용을 공부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하죠? 녀석이 그렇게 투덜거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아이가 대답했다. 대학에 가건 안 가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싫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당황해하며 근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못 가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니? 아들 녀석은 능글맞게 웃으며 다소 지루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은 있었다. 녀석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굴렸다. 어머니의 지혜로 한 내 얘기가 지 쇠귀의 경읽기가 되고 있었다. 아들 녀석은 고집이 세고 영민하지만 늘 예에 바르고 존경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엄마 녀석이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내가 아들의 잔소리를 들을 차례였다. 시대를 따라가세요. 주위 둘러보세요. 진짜 부자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마이클 조던과 마돈나를 보세요. 빌 게이츠도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차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최고의 부자인데 아직도 40대 초반이에요. 어떤 야구선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지만 1년에 $400만 이상을 벌어요.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점차 내가 아들에게 우리 부모가 내게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변했건만 부모들의 말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때는 지났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 엄마, 다시 아들 녀석이 얘기를 했다. 나는 엄마와 아빠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장난감이 많은 큰 집에서 살아요. 내가 엄마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빚을 지게 된다고요. 이제 안정된 직장은 없어요.
나도 구조 조정이나 인원 감축을 잘 알아요. 또 요즘의 대학 졸업생들이 옛날 졸업생들보다 수입이 적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의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제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요. 이제는 사회보장이나 회사의 퇴직연금에 기댈 수는 없어요. 나에게는 새로운 대답이 필요하다고요. 맞는 말이었다. 녀석에게는 새로운 대답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 부모들이 해준 얘기는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것이 끔찍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라.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라. 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인도한 새 방법들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이자 회계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금융 혹은 재정 문제에 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돈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도 받지 않는다. 신용카드의 복리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쉽게 말해서 금융재정 분야와 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저축보다 소비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신용카드로 빚을 잔뜩 졌다. 그때 나는 신용카드를 없애도록 했음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돈에 관한 교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려 했다. 작년 어느 날 남편이 사무실에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말했다. 이름이 로버트 기요사키인데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교육 상품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고 있어. 아마 이것이 당신이 찾던 그것인 것 같소. 부자들이 따르는 돈의 규칙이 따로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따르는 돈의 규칙이 따로 있다. 내 남편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개발하고 있던 캐시플로 CSHFW란 새 교육 상품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남편이 시제품 테스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교육용 게임이었기 때문에 나는 19살 된 딸아이도 같이 가자고 했다. 딸아이는 그때 대학 1학년이었는데 내 제안에 동의했다. 대략 15명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테스트에 참여했다. 남편의 말이 옳았다. 그것은 내가 찾던 교육용 상품이었다. 하지만 다소 색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화려한 색상의 모노폴리 게임판 같았으며 가운데 잘 차려입은 큰 쥐가 있었다. 그러나 모노폴리와 달리 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 안과 밖에 각각 길이 있었다. 그 게임의 목표는 안쪽 길에서 나오는 것이다. 로버트는 그것을 쥐경주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바깥쪽에 빠른 길에 도달하는 것이다. 로버트의 설명에 따르면 그 빠른 길은 현실 속에서 부자들이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어서 로버트가 우리에게 쥐경주를 설명했다. 평균적인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대개의 사람들의 삶은 비슷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학교에 갑니다. 아이는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이는 졸업을 하고 때로는 대학원에 간 후 예정된 길을 밟습니다. 즉,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이나 직업을 찾습니다. 아이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직업을 갖게 되거나 혹은 군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는 돈을 벌기 시작하며 신용카드가 무더기로 도착하고 마침내 쇼핑이 시작됩니다. 돈이 두둑해진 아이는 자기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트를 시작하고 때로는 결혼도 합니다. 이제는 인생이 멋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는 환상적이죠. 이제는 성공한 것 같고 미래는 밝아 보이고 두 사람은 집고 자동차 그리고 TV를 사게 됩니다. 휴가도 가고 아이도 낳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의 수요가 크게 늡니다. 행복한 부부는 직장 생활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승진도 해야 하고 보수도 더 받아야 하죠. 보수가 높아지고 아이가 더 생김에 따라 더 큰 집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착한 직원이 되고 회사를 위해 더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다시 학교에 가서 더 전문적인 기술도 습득합니다. 이것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일부는 다른 부업도 갖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점차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금도 더 내야 하고 새로 산 큰 집의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사회보장 세금도 올라가며 그 밖에 이런저런 세금이 더 붙습니다. 보수는 높아졌는데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뮤추얼 펀드를 사고 신용카드로 식료품을 삽니다. 아이들은 대여섯 살이 되며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쓸 대학 학자금과 자신들의 퇴직연금을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35년 전에 태어난 이 행복한 부부는 이제 쥐경주 네 갇힌 채 평생 동안 일에 몰두합니다. 이들은 회사의 주인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융자금과 신용카드를 갚아야 하는 은행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된 직장이나 직업을 찾아라. 이들은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순진함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에게서만 배웁니. 다 그러고는 평생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과정이 열심히 일하는 또 다른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계와 투자 모두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습득해야 할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과제일 것이다. 나는 공인 회계사로서 한때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로버트가 이 두 가지의 학습 과정을 재밌고도 흥미롭게 만든 것에 놀랐다. 우리는 경주에서 부지런히 빠져나오는 동안 그것이 학습임을 잊고 말았다. 결국에는 이 테스트 덕분에 내 딸과 나는 즐거운 오후를 보내게 되었다. 우리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함께 얘기했다. 회계사인 나에게는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에 관한 개임이 쉬운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유 시간에 내 딸과 같은 탁자에 있는 선수들이 까다로운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날 나는 제일 먼저 그리고 모든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주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50분 만에 나왔지만 게임은 거의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내 탁자에는 은행가, 사업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었다. 내가 당황한 것은 이들이 회계나 투자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그들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했다. 나는 19살 된 내 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른이었고 적어도 내 딸보다 나이가 배가 많았다. 나는 경주에서 빠져나온 후 2시간 동안 내 딸과 그들이 주사위를 굴리면서 말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은 나를 기쁘게 했지만 어른들이 간단한 회계와 투자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사실에는 당혹함을 느꼈다. 그들은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산을 사고 팔면서 각각의 거래가 현금 수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곤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다행히 그들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게임에서 이기려고 애를 썼다. 로버트가 게임을 끝낸 후에 15분 동안 캐시 플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내 탁자의 사업가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그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알아야 하죠?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고용하고 있는 회계사, 은행가,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말에 로버트가 이렇게 했고 회계사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은행가, 변호사, 그리고 증권중개인과 부동산 중개인도 그렇죠. 그들은 아는 것이 많으며 대체로 영민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갇힌 채 일터로 가려고 애를 쓸 때 우연히 몸을 돌려 오른쪽을 보면 당신의 회계사도 똑같이 도로에 갇힌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왼쪽을 보면 당신의 은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게임에 감명을 받지 못했다. 나는 이런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행가는 감명을 받았다.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법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경주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내 딸의 말이었다. 정말 재미있게 배웠어요. 딸이 말했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과 투자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직업의 안정성이나 보상, 혹은 내가 받는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에요. 이 게임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원하는 특정한 기술을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면 직업의 안전성이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는 게임이 끝난 후에 로버트와 함께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 그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그가 그 게임으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더 현명해지도록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다. 남편과 내가 그 다음 중에 로버트 부부를 위한 저녁 모임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갖는 사교적 모임이었음에도 우리는 마치 여러 해 동안 잘 알고 지낸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우리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스포츠, 연극, 식당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 퇴직 이후를 대비한 저축이 거의 없음을, 그리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제도가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을 진지하게 토론했다. 내 아이들이 수천만이 넘는 전후 세대의 퇴직연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
연금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알고나 있는가? 로버트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였다. 자기 힘으로 창업가가 돼 전 세계에 투자 여행을 다니는 로버트는 47살에 은퇴를 할 수 있었다. 그가 은퇴를 끝낸 것은 내가 내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걱정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세상이 변했음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로버트는 아이들이 낡은 교육제도 속에서 여러 해를 보내며 써먹지도 못할 것들을 공부하면서 있지도 않은 세상에 대비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가장 위험한 조언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라. 이것은 너무나 낡고 나쁜 조언입니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당신도 나처럼 걱정할 거예요. 그것이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살려면 규칙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낡은 규칙들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물었다. 낡은 규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규칙에 맞춰 행동을 합니다. 로버트가 말했다. 어떤 기업체가 구조조정을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요. 내가 말했다. 가족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공개기업은 구조조정이 발표되면 대개는 주가가 올라가죠. 내가 말했다. 어떤 회사가 자동화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면 사장은 환영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로버트가 말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주들은 더 부자가 되죠. 이것이 내가 의미하는 다른 규칙입니다. 직원들은 패배하고 기업주와 투자가는 승리하죠. 로버트가 말하는 것은 직원과 기업주의 차이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의 차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죠. 내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으라고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버트가 말했다. 학교 교육이 아이들이 졸업 후에 직면하는 세상에 대비해 아이들을 제대로 준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규칙 말입니다. 부자들이 따르는 돈의 규칙이 따로 있고 부자가 아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규칙을 가정과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는 이런 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실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설치하는지 혹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육제도가 자신도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아이들에게 회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아이들이 실증을 내지는 않을까? 그리고 위험을 싫어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투자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살라고만 가르치는 대신 영리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결심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이나 그 밖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죠? 내가 로버트에게 물었다. 자신들도 자세히 모르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과 관련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로버트가 말했다. 그 책이 어디 있는데요? 내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 속에 오랫동안 조각 글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용을 추가하지만 조각을 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썼던 다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 책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조각 글로만 있죠. 정말로 그랬다. 나는 흩어진 조각 글들을 읽어본 후에 그 책에는 무언가 있으며 출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로버트의 책을 함께 쓰기로 합의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금융이나 재정에 관한 정보가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나요? 로버트가 말했다. 알마다 다르지요. 그는 어렸을 때 부자가 되고 싶어 했으며 다행히도 그에게는 부자로서 기꺼이 조언을 해주었던 아버지가 있었다. 로버트는 부모들의 교육이야말로 성공의 초석이라고 말한다. 학문적 지식이 극히 중요한 것처럼 돈에 관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술도 아주 중요하다. 로버트의 두 아버지,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그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자세히 설명한다. 두 아버지의 대비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내가 협조하고 편집하고 엮었다. 이 책을 읽는 회계사들은 학구적인 지식을 잠시 접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로버트의 이론을 경청하라. 로버트가 주장하는 이론 중에서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의 근본 바탕을 흔드는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의 이론은 진짜 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을 분석하는 방식에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얻거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문화적인 습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늘 올바른 행동 방식이었던 것이다. 내가 로버트와 만났을 때 그의 생각은 적음에 나를 놀라게 했다. 두 아버지의 양육을 받은 그는 두 가지 다른 목표를 달성하라고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많이 받은 그의 아버지는 기업체에 가서 일하라고 조언했다. 부자인 그의 아버지는 로버트 스스로 기업체를 세우라고 조언했다. 두 가지 삶의 방식 모두 교육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부하는 주제는 전혀 달랐다. 교육을 많이 받은 그의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들을 채용하라고 했다. 로버트에게는 아버지가 둘이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로버트의 진짜 아버지는 하와이주에서 교육감으로 일해. 로버트가 16살이 되었을 때 성적이 나쁘면 좋은 직장을 못 얻는다는 협박은 이미 효과로 발휘하지 못했다. 로버트는 이미 자신의 사회생활이 기업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체를 세우는 것임을 잘 알았다. 사실 그는 현명하고 끈질긴 그의 고등학교 진학 상담 선생님 아니었다면 대학엔 안 갔을지도 모른다. 로버트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는 자신의 자산을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학 교육도 덕이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요즘 부모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고 과격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가게 하는 데만도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한 회사의 직원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생 자기 목 이상의 세금을 내고 각 개인이 지불해야 할 가장 지출이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은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세금을 내기 위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때이며 이 책이 그것을 제시한다. 로버트는 부자들을 보통의 부모들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이 아이들과 얘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는 것만 해도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보라고 얘기한다. 어머니로서 회계사인 내가 볼 때 그냥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직장을 얻으라는 조언은 낡은 조언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각과 색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좋은 직원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투자회사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조언은 아닐 것이다. 어머니로서 나는 이 책이 다른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로버트는 누구든지 선택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당신이 지금 정원사나 청소부나 혹은 실직자라 해도 자신을 교육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돈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금융지능은 우리가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과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세계적 내지 기술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어떤 사람도 수정구슬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늘어서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가?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선택이 있다. 즉, 안전하게 살거나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당신과 당신 아이들의 금융재능을 일깨워야 한다. 제1부 부자들이 가는 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길. 부자 아버지 vs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자 아버지,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셨다. 그분은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며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마쳤다. 그 후에 그분은 스탠포드 대학, 시카고 대학,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셨다. 그 모든 과정을 장학금으로 끝마치셨다. 다른 한 분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셨으며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 또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과 자선단체, 그리고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겨주었다. 반면 다른 분은 자식들에게 지불해야 할 청구서를 남겨주었다. 두 분 모두 강한 분이셨고 나에게는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두 분 모두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두 분이 똑같은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다.
두 분 모두 자녀 교육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지만 똑같은 교육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한 분뿐이었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분의 아버지는 나에게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했다. 한 분은 부자의 관점을, 다른 한 분은 가난한 사람의 관점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느 한 분의 의견이나 관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에 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고 양쪽을 비교하고 그런 후에 선택을 했다. 문제는 부자 아버지는 아직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아버지도 아직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분 모두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두 분 모두 돈과 가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돈에 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은 나에게는 힘든 것이었다. 두 분의 강한 아버지 모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나는 착한 아들로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고 싶었다. 그러나 두 분의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돈에 관해서 그분들의 관점 차이는 너무도 컸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두 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에 잠겨 이런 질문을 하고 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다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래, 분의 말이 맞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해 혹은 그런 관점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분의 얘기는 이치에 닿지 않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한 분의 관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훨씬 더 소중한 배움으로 이어졌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비대 억눌리는 한 가지 이유는 돈 문제가 학교 아닌 가정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돈 문제를 배운다. 그런데 가난한 부모는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한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런 집의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금전적 계획과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돈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직업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런 이유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끔찍한 국가부채는 부분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수백만의 인구가 금융지원 혹은 의료지원을 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를 한다. 그들은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해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호의 재정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돈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부모들에게만 맡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들 대부분이 앞으로 혹은 벌써 가난한 사람들인데 말이다. 두 분의 강력한 아버지가 있었던 나는 두 분 모두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두 분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나로서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하나는 진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질문이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도전이었다. 곧 부자가 될 내 아버지는 나에게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춘다고 얘기했다.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는 말은 아니었다. 다만 그 분의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두뇌를 활용하라고 말한 것뿐이었다. 우리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번단다. 그분은 나에게는 그것을 살 만한 여유가 없다는 말이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다. 두 분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분의 아버지는 돈에 관한 한 머리가 잠을 자게 만들었고 다른 아버지는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분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다른 아버지는 더 강해졌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냥 소파에 앉아 TV나 보는 사람과의 차이와 비슷하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은 건강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을 증식시킨다. 게으름은 건강과 재산 모두를 감소시킨다. 나의 두 아버지는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한 분의 아버지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다. 한 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한 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너희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부자가 될 수 없단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권장했다. 다른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라.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분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집이 나에게는 가장 큰 투자이고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자기 집이 가장 큰 투자라고 각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두 분 아버지 모두 제때에 청구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한 분의 아버지는 회사나 정부가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의 관심은 늘 봉급 인상, 은퇴 계획, 의료 혜택과 휴가, 각계 연장 후상역. 그분은 자신의 삼촌 두 분이 20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에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은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분은 군대가 퇴직 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과 PX 특권을 아주 좋게 생각했다. 평생 고용 보장과 직업 혜택이 때로는 직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은 당연한 거다.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믿었다. 그분은 정부의 당연한 보상을 비판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허약하고 금전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분의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투자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 분의 아버지는 내가 이력서를 잘 만들어 좋은 직장을 얻도록 가르쳤다.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짜서 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가르쳤다. 두 강력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나는 사고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결과를 잘 볼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고를 통해 삶을 만든다는 것을 목격했다. 예를 들어 내 가난한 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런 예언은 현실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라고 얘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나는 부자이고 부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큰 실패 후에 알거지가 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을 부자라고 얘기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을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알거지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알거지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돈이야말로 정말 힘이다. 물론 우리 사고의 힘을 결코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몇을 때부터 내 사고와 내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조심했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이 아니리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 때문이었다. 어려들 때 아버지가 둘이었던 나는 어떤 사고를 선택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했다.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부자 아버지인가? 아니면 가난한 아버지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배움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의견이 달랐다. 한 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나 변호사 혹은 회계사나 되거나 혹은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다. 다른 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방식을 알기를 원했다.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9살 때 부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학위는 많았어도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기로 했다. 부자가 가는 길. 로버트 프루스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다. 특히 나는 그의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 가장 좋아한다. 나는 그 시의 교훈을 거의 매일 사용한다. 가지 않은 길.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지. 나는 양쪽 모두를 갈 수는 없었지. 오랫동안 서서 곰곰이 생각했지. 한쪽 길을 멀리까지 바라보았지. 그 길이 덤불 속에서 굽어져 있는 곳까지. 그러다가 똑같이 좋은 다른 길을 택했지. 어쩌면 그 길이 더 나은 것도 같았지. 풀이 더 많았고 발길을 기다리는 듯 싶었기에. 그 길도 다른 길처럼 비슷하게 달아 있었긴 했지만. 그날 아침 그 두 길 모두 아무도 밟지 않은 나뭇잎들에 덮여 있었지. 나는 하나는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었지. 하지만 길이 어떻게 길로 이어지는지 알았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한숨을 지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흐른 후에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노라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운명을 정했노라고. 로버트 프로스트, 1916년.
그리고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지었다. 나는 곧잘 프로스트의 그 시를 생각하곤 했다. 학식이 높은 내 아버지의 조언과 그 아버지의 돈에 대한 태도를 경청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아픈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을 규정할 결정이었다. 그렇게 결정을 한 후에 돈에 대한 내 배움이 시작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30년 동안 내 나이 39이 될 때까지 배움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애써 내게 가르치려 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을 때 그분의 가르침은 끝이 났다. 돈은 일종의 힘이다. 하지만 더 힘이 센 것은 돈에 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돈 버는 데 바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 나이가 9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친 교훈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6개의 주요 교훈으로 압축되어 30년 동안 반복되었다. 이 책은 그 6가지 교훈에 관한 책이며 나는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해준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 책에서 설명을 했다. 이 교훈들은 해답이 아닌 지침이 될 것이다. 이 지침은 당신과 아이들이 점차 증가하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더 부자가 되도록 와줄 것이다. 3제2부 부자들에게 배우는 6가지 교훈. 1. 첫 번째 교훈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한밤중에 깨어나 청구서 처리에 겁을 먹는 것 또한 끔찍한 삶이지 않겠니? 월급 봉투의 크기로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직장이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며 나는 너희만큼은 그런 함정을 피하기를 원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해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석간 신문을 접었다. 얘야, 너는 왜 부자가 되고 싶니? 왜냐하면 오늘 짐이 엄마가 새로 산 캐딜락을 몰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해변가에 있는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지미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마이크와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이라서 초대하지 않았대요. 그랬니?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그랬어요. 내가 상심한 어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머리를 저으면서 콧잔등 위로 안경을 치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읽었다. 나는 선체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때가 1956년이었다. 당시 나는 9살이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나는 부자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녔다. 우리 마을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 농장 마을이었다. 대규모 농장의 관리인들과 의사, 사업가, 은행가 같은 부유한 마을 사람들은 6학년까지 있는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대개 사립학교로 진학했다. 우리 가족은 부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리의 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학교에 다녔다. 우리가 그 거리의 다른 쪽에 살았다면 나는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에 다녔을 것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나는 6학년을 마친 후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아이들과 나는 사립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신문을 접었다. 아버지가 생각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얘야,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머리를 써야 하겠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다. 그 말의 뜻은 그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구나. 혹은 나는 답을 모르니 귀찮게 하지 말아라 였다. 부자들은 납을 녹여 돈을 만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일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얘기했다. 내가 알기로는 마이크와 나만이 그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이었다. 마이크도 나처럼 운명의 장난으로 그 학교에 입학했다. 누군가가 학군을 조정했는데 그 결과 우리는 부자 아이들과 함께 그 학교에 다녔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꼈다.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새 야구 글러브와 새 자전거, 그 밖에 온갖 새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에게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은 지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스스로 일을 해서 얻거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았다. 하지만 9살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우리가 무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다. 나도 잘은 몰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 나랑 동업자가 되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토요일 아침에 마이크는 내 최초의 동업자가 되었다. 우리는 아침 내 머리를 짜내 돈 버는 법을 연구했다. 때로 우리는 그 잘날 아이들 이지민의 해변 별장에서 재미있게 노는 얘기도 했다. 마음은 조금 아팠지만 그 아픔은 좋은 것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법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날 오후 갑자기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이크가 어떤 과학책에서 읽은 것이었다.
우리는 흥분에 휩싸여 악수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치약 튜브를 모았다가 저희에게 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면서 동의했다. 몇몇 어른들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 비밀이니까요. 어머니가 당혹스러워하는 와중에 몇 주가 지나갔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세탁기 근처에 장소를 마련해서 자재 창고로 이용했다. 예전에 케첩병들이 들어있던 갈색 상자 속에 쓴 치약 튜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불만을 터뜨렸다. 세탁기 주변에는 이웃 사람들이 쓰던 치약 튜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도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 도대체 뭐야? 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 비밀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 쓰레기들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전부 갖다 버릴 테다. 마이크와 나는 두 손 싹싹 빌었다. 곧 충분한 자재가 모이면 제품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조금만 있으면 준비가 끝난다고 얘기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제품을 생산할 날짜가 앞당겨졌다. 압력도 가중되고 있었다.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무산될 판이었다. 마이크가 사람들에게 빨리 치약을 쓰라고 촉구했다. 치과에서도 그것을 권장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일주일 후에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친구 한 분과 차를 몰고 왔다가 2명의 꼬맹이들이 생산 라인을 급히 가동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도처에는 하얀 분말 가루가 널려 있었다. 긴 탁자 위에는 학교에서 가져온 작은 우유팩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요리용 스토브가 빨간빛을 발하면서 맹렬히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차를 문 앞에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차고로 가는 길은 생산 라인으로 막혀 있었다. 아버지와 친구분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와서 보니 냄비가 석탄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치약 튜브들이 녹고 있었다. 당시에는 치약 튜브가 플라스틱이 아닌 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튜브의 칠을 벗긴 후 작은 냄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튜브들이 그 속에서 녹아 액체로 변했다. 우리는 뜨거운 냄비를 들 때 이용하는 헝겊으로 냄비 손잡이를 든 채 그 액체를 우유팩의 작은 구멍으로 넣었다. 우유팩들 속에 액체 납이 서서히 차기 시작했다. 도처에 널려있던 하얀 분말은 우리가 그것을 물과 섞기 전까지는 응고제였다. 내가 급히 서두르다가 분말 자루를 발로 차서 그곳이 전쟁터처럼 변한 것이었다. 우유팩이 일종의 주형 역할을 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친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제 막 굳기 시작하는 액체 납을 석고형 입방체의 구멍으로 부었다. 조심하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일에 몰두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마침내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냄비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업자예요. 헌데 그 속에 든 것이 무엇이니? 아버지가 물었다. 두고 보세요. 내가 말했다. 아주 멋진 것이 나올 거예요. 내가 작은 망치로 입방체를 반으로 나누는 접합 부분을 두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고형의 윗부분을 들었다. 그러자 납으로 된 니켈 5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말했다. 납으로 니켈을 만들고 있구나. 맞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바로 앞에서 두 소년이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돈을 만들면서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건들을 치우고 현관 계단에 앉아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위조 라는 말의 뜻을 설명했다. 우리의 꿈은 무너졌다. 그럼 이것이 불법이란 말인가요?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버려두게 아버지의 친구분이 말했다. 그쪽 방면에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아버지가 친구분을 노려보았다. 그래, 그것은 불법이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멋진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었구나. 그 점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실망한 마이크와 나는 20분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작업장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업은 그렇게 첫날에 끝이 나고 말았다. 분말 가루를 쓸면서 나는 마이크를 쳐다보며 얘기했다. 지미와 그의 친구들이 옳았던 것 같다. 우리는 가난하다. 아버지가 막 자리를 뜨려다가 그 말을 들었다. 얘들아,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너희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언가를 했다. 나는 너희들 둘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다시 얘기하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거라. 마이크와 나는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것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지. 학교 선생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단다. 마이크와 나는 몸을 돌려 계속해서 작업장을 치웠다. 나도 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렴. 우리 아버지여. 마이크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같은 은행가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 너희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잘 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구나. 우리 아버지가요. 마이크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멋진 자동차와 멋진 집 같은 것이 없나요? 멋진 자동차와 멋진 집이 있다고 반드시 부자이거나 돈 버는 법을 아는 것은 아니란. 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미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다. 그분도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분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나는 정부를 위해 일을 하지. 그 캐딜락도 회사가 그분에게 사준 거야. 하지만 그 회사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미 아버지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이크의 아버지는 다르지. 내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아주 부자가 될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마이크와 나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 힘을 얻어 이제는 망한 첫 번째 사업으로 야기된 아수라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청소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마이크의 아버지와 얘기할지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마이크의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종종 집에 늦게 온다는 것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창고와 건설회사, 일련의 가게들, 그리고 식당셋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늦는 것은 식당들 때문이었다. 청소를 마친 후에 마이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마이크는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다. 늦은 시간에라도 자기 아버지와 얘기하는 즉시 내게 전화를 하겠다고 마이크가 약속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저녁 8시 반이었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이번 토요일 그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우리 둘을 만나기로 동의한 것이다. 나는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버스를 타고 가난한 지역으로 향했다. 드디어 부자 아버지를 만나다. 너희들에게 1시간에 10센트 주겠다. 당시 1956년의 기준으로 봐도 1시간에 10센트는 정말 너무 낮은 임금이었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분 회사의 건설 감독관이 픽업 트럭을 타고 막 떠날 때 나는 그 작고 단순하고 아담한 집으로 들어갔다. 마이크가 문에서 나를 맞았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계셔. 우리에게 뒤쪽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마이크가 문을 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낡은 목재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오래된 집의 문지방을 넘었다. 문 안쪽에만 값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양탄자를 깐 것은 그 바닥을 밟은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것일 거다. 깨끗하기는 했지만 손을 봐야 할 양탄자였다. 나는 갑갑함을 느끼며 좁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여자 2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의 맞은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카키색의 작업복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지만 풀을 먹이지는 않았다. 작업 교본을 닦고 있던 그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10년쯤 더 늙어 보였다. 아마 45살쯤 되었을 것 같다. 그분들이 미소를 짓는 가운데 마이크와 나는 그분들 곁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부엌을 지나 뒷마당을 굽어보는 뒤쪽 현관으로 나갔다. 저분들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의 창고들을 관리하고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식당들을 관리하지. 그리고 아까 건설 감독관을 보았지? 그분은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의 도로 사업을 감독하고 있어. 주택 사업을 감독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지. 너희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셔? 내가 물었.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아주 많아.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 그리고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 마이크 말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던? 내가 호기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다.
고 얘기했어.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었다. 의자의 뒷자리에 체중을 실은 채 그곳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이크도 나와 똑같이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물었다. 아니.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갑자기 마이크의 아버지가 낡은 창살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놀랍기 때문이었다. 준비들 됐니?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면서 의자를 당겨 우리 곁에 앉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자를 앞으로 당겨 마주보고 앉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키가 180cm나 되고 몸무게는 120kg가량 되는 덩치가 큰 분이셨다. 우리 아버지는 마이크의 아버지보다는 키가 컸으며 몸무게는 비슷했고 나이는 5살 많았다. 두 분은 외모는 비슷했지만 인종상으로는 같지 않았다. 아마 정열만큼은 비슷했을 것이다. 마이크가 그러는데 너희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위협감을 느꼈다. 그분의 말과 미소 뒤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하지만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다.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테고. 마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내 제안이다. 어때? 한번 해볼 테냐 말 테냐?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 내 제안을 받아들일 테냐 말 테냐?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소하게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 너희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못하면 돈 버는 법은 배울 수가 없다. 기회는 왔다가 간다. 제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이제 너희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10초의 여유를 주겠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짓궂게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저도 하겠어요. 마이크도 말했다. 됐다. 마이크 아버지가 말했다. 마틴 여사가 10분쯤 후에 올 거다.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내면 너희들은 차를 타고 그분과 함께 내 가게로 가거라. 그러고는 일을 시작하는 거다.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고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일을 한다 하지만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이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마이크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소프트볼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의 시험.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9시경에 마이크와 나는 마틴 여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마틴 여사는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었다. 그분은 늘 마이크와 내가 이제는 자라서 독립한 자신의 두 아들을 연상시킨다고 얘기했다. 마틴 여사는 친절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선반에서 통조림들을 꺼내 먼지를 턴 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루한 일이었다. 내가 부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이크 아버지는 그런 가게를 9개나 갖고 있었다. 작은 슈퍼마켓인 그 가게들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편의점과 비슷한 것이었다. 동네의 작은 슈퍼인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유와 버터 그리고 담배 같은 물건들을 샀다. 문제는 그 당시 하와이에는 에어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찌는 듯한 열기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지 못했다. 그래서 가게 양편으로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면 도로와 주차장이 보였다.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주차장에 들어오면 먼지가 풀풀 날려 가게로 들어왔다. 그 먼지가 선반 위에 놓여있는 통조림통에 수북히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는 에어컨이 없는 시기,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을 수 없어서 먼지가 계속 통조림통에 쌓이던 시기에나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는 3주 동안 마딘 여사에게 보고하며 3시간씩 일을 했다. 우리의 일은 정오쯤에 끝났고 그러면 마딘 여사는 우리의 작은 손에 10센트짜리 동전을 3개씩 떨어뜨렸다. 그런데 당시 9살짜리 꼬마들에게도 30센트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며 나는 대개 그 돈을 만화책에 쓴 후에 집으로 갔다. 그렇게 4주째가 되던 수요일에 나는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토요일 이후로 마이크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다. 난 그만둘래. 점심시간에 내가 마이크에게 말했다. 학교 점심은 엉망이었다. 학교는 지겨웠고 나는 이제 기다릴 토요일조차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난 것은 그 30센트였다. 이번에는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왜 웃는 거야? 내가 분노와 좌절감으로 물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 내가 그만두려 할 때 아버지가 만나겠다고 하셔서 뭐야? 내가 분개하며 말했다. 내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가 봐. 마이크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좀 다른 데가 있어. 너희 아버지와 다른 식으로 가르치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훈계를 많이 하시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씀이 별로 없어. 이번 토요일까지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할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아버지가 토요일에 설명하실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되고 말지. 나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도 부자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가 아동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한 내 아버지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적어도 1시간에 25센트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어쨌거나 그런 하찮은 일자리는 필요 없잖니. 가난한 아버지는 노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나는 다시 마이크네 집에 그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들어갈 때 마이크의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분은 몸을 돌려 침실 옆에 작은 사무실로 사라졌다. 거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색함을 느끼며 전에 그곳에 왔던 여자 2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2분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45분이 지나자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여자 2분은 이미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나고 30분 전에 가고 없었다. 그곳에 있던 나이 많은 신사분도 20분 동안 있다가 가고 없었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하와이 토요일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착취하는 사기꾼과 얘기하려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선생이야.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우리를 내두를 뿐이지. 한 번 내두를 때마다 삶은 이렇게 얘기하지.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겠다.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혼자서 말없이 이렇게 물었다. 삶이 나를 내두르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사기꾼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내두르. 사람들이 하는 일은 2가지야.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냥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대들곤 하지. 하지만 그들은 상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든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른다는 점을 모르지. 나는 그분의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르지.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몇몇 사람들은 배움을 얻고 계속하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들을 내두르는 것을 환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배워야 함을 의미하지. 그들은 배우면서 계속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너처럼 몇몇은 싸우지. 부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바랜 나무 창문을 닫았다. 내가 이런 교훈을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젊은이로 자랄 수 있단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일자리를 탓하고 월급이 적거나 못된 상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게 될 거다. 너는 무언가 획기적인 일이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헛살게 될 거야. 부자 아버지는 나를 굽어보면서 내가 아직도 듣고 있는지 관찰했다. 그분의 눈길이 나와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응시했다. 눈길을 통해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갔다. 마침내 나는 그분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분을 탓하고 있었으며 배우려 하지 않았다. 나는 싸우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혹은 내가 배짱도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너를 내두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말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고 있지도 않을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될 거야. 그러고는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될 거야. 물론 친구는 많이 생기겠지. 너는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야. 너는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삶이 너를 내두르면서 굴복시키는 거야. 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정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지. 그래서 너는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다시 우리의 눈길이 마주쳤다. 우리는 한 10초 정도 서로를 응시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뒤로 물러섰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내두르신 건가요? 내가 물었다.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에게 삶의 맛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다. 삶의 어떤 맛을요? 내가 물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일었다.
이제는 배울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150명도 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돈에 대해서 배움을 요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일자리와 봉급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배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시절을 돈을 위해 일하면서 보내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단다. 나는 그곳에 앉아 세심하게 경청했다. 그래서 마이크에게서 내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현실 생활에 밀접한 강좌를 하나 마련했다. 물론 나는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귀를 기울이도록 삶이 너를 조금 내두르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너에게 10센트만 주기로 결정한 거다. 그럼 내가 1시간에 10센트만 받고 일하면서 어떤 교훈을 배웠나요? 내가 물었다. 아저씨가 임금이나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나요? 부자 아버지는 몸을 젖히며 소리내어 웃었다. 마침내 웃음을 멈추고 그분이 얘기했다. 내 관점을 바꿔야만 한다. 이제는 나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는 나를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현명해질 수 있다. 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변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해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내 문제들에 대해 나를 탓하지는 말아라. 부자 아버지는 조금씩 조급함을 보이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나에게 10센트밖에 주지 않잖아요. 너는 그 일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니?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아저씨가 싸구려라는 것을 배우고 있죠. 내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 봐라. 너도 결국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니?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글쎄,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 배우지 못한다. 내가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너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 아저씨가 돈을 더 많이 주지 않거나 나를 인정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죠. 잘 대답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다.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보수를 찾는다.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나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냥 20센트짜리 일을 계속하면서 미소만 지어야 하나요? 부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다. 자신과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적을 월급 봉투를 받는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들은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봉급 인상을 기다린다.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부는 부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나는 자리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면서 부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교훈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삶의 만림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고개를 들고 같은 질문을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머리를 가볍게 토닥거렸다. 머리를 써야 한다. 바로 그때 부자 아버지가 자기 직원들이나 내 가난한 아버지와 자신을 구분시키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그런 관점으로 하와이에서 최고 부자가 온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의 교육을 많이 받은 내 가난한 아버지는 늘 금전적으로 고생을 했다. 바로 그 하나의 관점이 운명을 결정지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 관점을 여러 차례 얘기했으며 나는 그것을 첫 번째 교훈이라고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부자들을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단다. 그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에 나는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 당시 9살이었던 나는 두 분 아버지 모두 내가 계속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점점 더 자각했다. 두 분 아버지 모두 내가 공부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공부 대상은 다른 것이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당신이 한 일을 하고 그대로 할 것을 권장했다. 얘야, 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렇게 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배워서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나는 이런 교훈을 교실에서가 아닌 그분의 도움으로 삶에서 배우게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얘기했다. 내가 1시간 일하고 고작 10센트만 받는데 화를 낸 것이 나는 기쁘단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면 나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했을 거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단다. 분노가 그 방정식의 큰 부분을 이루는데 열정은 분노와 사랑의 결합이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안정을 추구하며 안정감을 느끼려 한다. 그래서 열정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그들을 인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가 낮은 직업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을 내가 사탕수수 농장이나 정부처럼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내가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얘기한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이지 나의 두려움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게다가 더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내 아버지를 한번 보렴. 내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금 청구서를 처리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빚으로 이어지지. 그래서 대보수가 1시간에 10센트가 된 건가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배움의 일부인가요? 바로 그렇다. 부자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다. 내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수가 높은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직도 돈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더구나. 왜냐하면 한 번도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지.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아저씨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학교에 있어라.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데는 아주 좋은 곳이다. 하지만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서 배워라. 하지만 내가 배우고 싶을 때만 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않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관점을 새로 배우는 것보다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지. 특히 돈을 두렵게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억지로 계속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청구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혹은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말이다. 이것이 전문 직업을 갖거나 사업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고는 애꿎은 자기 상사에게 화를 낸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공부인가요? 내가 물었다. 당연히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와이의 토요일 아침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내 친구들은 동네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이제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일하기로 한 결정에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이제부터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할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고 생각했다. 준비가 되었느냐?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먼 곳에서 너를 가르치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어린 나이에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보았다. 지난 몇 달을 50년과 곱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무엇을 하며 사는지 내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을 게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나를 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기분이 어땠니? 처음에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끔찍했어요. 내가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 일하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되는 거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마틴 여사가 내 손에 동전 3개를 떨어뜨릴 때, 그렇게 3시간의 임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니?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로 실망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직원이 월급 봉투를 받을 때 느끼는 거다. 특히 그 모든 세금과 이런저런 공제가 있은 후에는 더욱 그렇지. 적어도 너는 세금은 떼지 않은 전부를 받았다. 그럼 대부분의 근로자가 급여의 전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절대로 전부를 받지 못하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정부가 늘 자신들의 몫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물었다. 세금 때문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고,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고, 축할 때도 세금을 내고, 죽을 때도 세금을 내지. 그럼 왜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나요?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정수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나는 너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번다. 하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물었다. 9살 소년에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왜 그냥 두죠? 부자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내가 흥분하지 않고 듣기를 바랐을 것이다. 마침내 내가 흥분을 가라앉혔다. 나는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진짜 아버지가 세금이 너무 많아도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삶이 아버지를 내두르고 있는 것일까? 부자 아버지는 의자에서 천천히 그리고 말없이 몸을 흔들며 나를 보기만 했다.
내게서 배울 준비가 되었니? 그분이 물었다. 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말한 대로 배울 것이 무척 많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공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후에 교육을 끝낸다. 나는 이미 돈에 관한 내 공부가 평생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울수록 배울 것이 더 많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해서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터에 가고 월급을 받고 수지를 맞추고 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왜 돈 문제가 생기는지 의아해한다. 그러고는 더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우리 아버지에게 세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가요? 내가 혼란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로보트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세금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나는 오늘 내가 돈에 대해 배우겠다는 그 열정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들은 학교에 가서 전문 지식을 쌓고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심각한 돈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이것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 데 따르는 대가이다. 너에게는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다시 일을 하러 가거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뭐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내가 얘기 안 하니?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너는 앞으로도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1시간에 10센트를 받지 못한다. 너는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그분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마이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마이크는 벌써 일을 하고 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통조림통에 먼지를 털고 선반정돈을 하고 있다. 너도 서둘러서 가게로 돌아가야지. 그건 불공평해요. 내가 소리쳤다. 보수를 주셔야만 해요. 너는 나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지. 지금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아까 거실에 앉아있던 두 여자와 나이 많은 그 남자처럼 될 거다. 혹은 내 아버지처럼 돈은 많이 벌면서 빚만 잔뜩 지고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할 게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나는 원래의 약속대로 1시간에 10센트를 주겠다. 혹은 너는 충분치 않다고 불평하면서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지.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부자 아버지는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이것을 사용해라. 그분이 얘기했다. 이것을 잘 쓰면 내가 준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도 되고. 나는 아직도 그런 제안에 어안이 벙벙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내가 그곳에 간 것은 임금 인상을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보수로 일을 할 처지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가 다시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이것을 사용해라. 이제 이곳에서 나가 다시 내 일터로 가거라. 첫 번째 교훈,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한 아버지에게 내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나한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고 나는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마이크와 나는 다시 3주 동안 토요일마다 3시간씩 무보수로 일했다. 일은 힘들지 않았고 점점 더 쉬워졌다. 다만 야구 경기를 놓치고 만화책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부자 아버지는 셋째 주 정오경에 가게에 들렀다. 그분의 트럭이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자 아버지는 가게로 들어와서 마틴 여사를 포옹으로 인사했다. 가게에서 돌아가는 일을 확인한 후에 부자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꺼냈다. 그리고 마이크와 나에게 손짓을 했다. 잠시 산책이나 할까?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길을 건너 자동차 몇 대를 피한 후에 넓은 풀밭을 걸어갔다. 그곳에서 몇몇 어른들이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피크닉 테이블에 앉은 후 마이크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었다. 잘 되고 있니? 그분이 말했다. 예, 마이크가 말했다. 나고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배우는 것이 좀 있니?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마이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하고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돈의 힘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거다. 너희들은 머리를 좀 써야겠다. 너희는 지금 삶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보고 있다. 그 교훈을 배우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고 만약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마틴 여사나 이 공원에서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거야. 그들은 하찮은 돈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환상에 매달리고
내년 3주간 휴가를 기다리고 45년 동안 일한 후에 대수롭지 않은 연금을 기대한다. 그런 것이 좋다면 1시간에 25센트 올려주겠다 하지만 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지금 그분들을 놀리시는 건가요? 내가 다그쳤다. 부자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다. 마틴 여사는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잔인할 수 있겠니? 내 말이 잔인하게 들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일 게다. 나는 너희가 관점을 바꿔서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단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올가매는 함정을 보지 못한다. 마이크와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곳에 앉아 있었다. 부자 아버지의 그 말은 잔인하게 들렸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얘기했다. 1시간에 25센트가 마음에 들지 않니? 그 말을 듣고 흥분돼서 가슴이 좀 더 빨리 뛰지 않니? 나는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랬다. 1시간에 25센트는 나에게는 큰돈이었다. 좋아, 그러면 1시간에 1달러 주겠다. 부자 아버지가 얄궂은 미소를 띠며 얘기했다. 이제는 내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 머리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받아들여. 나는 부자 아버지의 제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 그러면 1시간에 2달러 주겠다. 9살 난 소년의 작은 머리와 가슴은 터질 지경이었다. 어쨌거나 1956년에는 1시간에 2달러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아이로 만들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 제안을 절실히 원했다. 새 자전거와 새 야구 글러브가 보였다. 내가 현금을 자랑할 때 친구들 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미와 그 친구들이 나를 가난한 아이라고 놀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왠지 입을 열지 못했다. 어쩌면 내 머리가 과열되어 고장이 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1시간에 2달러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땅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개미들이 핥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자기를 쳐다보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머리는 텅 비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일부가 그 제안을 원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든 돈으로 살 수 있는 영혼의 일부 약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알았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이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영혼의 강한 부분도 있음을 잘 알았다. 문제는 어느 것이 더 강하냐뿐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동안 수많은 영혼을 시험했다. 그분은 누군가와 입사 면접을 할 때마다 영혼을 시험했다. 좋아. 그러면 1시간에 5달러를 주겠다. 갑자기 내 안에서 침묵이 감돌았다.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그 제안은 너무 큰 것이었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당시에 1시간에 5달러를 버는 어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유혹이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왼쪽에 있는 마이크를 쳐다봤다. 마이크도 나를 쳐다봤다. 내 영혼의 약한 부분은 침묵하고 있었다. 대신에 영혼의 강한 부분이 나를 지배했다. 돈에 대한 고요와 확실성이 내 머리와 영혼을 지배했다. 나는 마이크도 같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잘했다. 부자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가지 인간 감정이 있단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월급을 받은 후에 욕심 혹은 욕망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멋진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지. 어떤 패턴인데요? 내가 물었다.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청구서를 처리 하는 패턴이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가지 감정의 지배를 받지.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그들은 지출을 더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쥐경주이다. 다른 길도 있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물론 있지. 부자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만 그 길을 찾는단다.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기를 원하는 거다. 내가 어떤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힌트 좀 주세요. 마이크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지치고 있어요. 게다가 보수도 없다고요.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데요. 내가 말했다.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진실을 얘기하라는 것뿐이지. 어떤 진실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냥 스스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 공원에 있는 저분들과 마틴 여사 같은 다른 분들을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대신에 그들은 돈이 떨어져 간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맞서지도 않고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데 신의 감정적 반응부터 보인다. 그들은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두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약간의 현금을 쥐고 나면 다시 기쁨과 욕심과 욕망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 그리고 다시 생각. 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단다.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을 대신한다는 건가요? 마이크가 말했다. 바로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은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지 느낌에 반응하며 머리로는 생각하지 못하지.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일터로 가고 그러면서 돈이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지. 그 두려움은 다시 찾아오고 사람들은 다시 일터로 가게 되지. 그러면서 그들을 돈이 두려움을 잠재울 거라고 기대하지.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일하고 결국 돈을 버는 덫에 갇히게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두려움은 다시 찾아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며 밤새 걱정하고 뒤척이지.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 일터로 간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돈이 처리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결국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돈이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고 결국 그들의 영혼까지 통제하게 되는 거지. 부자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이크와 나는 그분이 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어른들이 왜 급히 일터로 가는지 종종 의아해한 기억만 떠올렸다. 그것은 그리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언가 때문에 급히 일터로 가곤 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음을 감지한 부자 아버지는 다시 얘기했다. 나는 너희들 이 그 함정을 피했으면 한다. 사실은 그것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런가요? 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 나머지 다른 감정도 설명하마. 욕망이라는 감정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욕심이라고도 하지만 나는 욕망이라는 말이 더 좋다. 무언가 더 좋고 더 예쁘고 재밌거나 흥미로운 것을 바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라도 돈을 위해 일한다. 사람들이 돈을 바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 때문이기도 하지.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대개 순간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곧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만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일한다. 그들은 돈이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부자들도 그런가요? 마이크가 물었다. 부자들도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많은 부자들이 부자인 것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은 돈이 자신들의 수중에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가난해지는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지만 그럴수록 그런 두려움은 더 심해지기만 한단다. 이제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나에게는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백만장자이면서도 가난했을 때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다. 그들은 그 모든 돈을 잃을까봐 겁에 질려있지. 그들을 부자로 만든 그 두려움이 부자가 되어도 심해진 거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약한 부분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큰 집과 자동차 그리고 돈이 가져다준 부자의 삶을 잃지 않으려 하지. 그들은 그 모든 돈이 없어지면 친구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할지 걱정한단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감정적으로 필사적이고 신경질적이다. 겉으로는 부자이고 돈은 더 많아도 말이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한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 나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돈을 피하는 것은 돈에 얽매이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신우이기라도 하듯 마을의 한 거지가 우리 테이블을 지나 큰 쓰레기통에 멈춘 후 그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 세 사람은 주의 깊게 그 사람을 지켜보았다. 어쩌면 그 거지는 아까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자 아버지는 지갑에서 1달러를 꺼내 늙은 거지에게 손짓을 했다. 돈을 본 거지가 즉시 우리에게 다가와 지폐를 받은 후 부자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감사해했다. 그 사람은 갑작스런 행운에 입이 벌어진 채 급히 떠나갔다. 저 사람은 대부분의 내 직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들도 하루에 8시간 동안 일에 매달려 살지. 그것은 진실을 거부하는 거다. 그들이 돈에 관심이 없다면 왜 일을 하겠니?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두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 그곳에 앉아 부자 아버지의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진짜 아버지가 수도 없이 했던 그 말을 떠올렸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얘기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했다. 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망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지. 그건 시간 낭비가 될 뿐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거야. 감정이란 말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 그리고 마음과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해.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휴, 마이크가 말했다. 방금 내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말 거라. 앞으로 때가 되면 이해가 될 테니까. 다만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감정이 이성적 사고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이야.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래, 예를 들어보자.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직장을 구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개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서 나오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하지만 사람들이 대금 청구서를 처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물론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빙긋 웃었다. 다만 내 얘기는 너무나 자주 두려움이 이성적 사고를 움직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예를 들면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돈이 충분치 않다는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즉시 직장을 구해서 푼돈을 벌어 두려움을 없애는 대신에 스스로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 두려움을 없애는 최상의 해결책이 과연 직장일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의 삶을 길게 볼 때는 더욱 그렇지. 사실 직장은 인생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라. 나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나도 내 아버지의 말은 이해한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권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좋은 생각이지. 하지만 사람들의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건가요? 그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 아버지는 돈을 벌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겁에 질려 있어.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 거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지. 그리고 내가 볼 때 내 아버지의 두려움은 당연한 거야. 교육과 직업은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해. 내 아버지가 푼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너를 학교에 보내려고 길을 쓰게 만드는 두려움과 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물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돈의 힘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거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단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 마침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시야를 넓히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마틴 여사도 그것을 볼 수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우리 아버지 역시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부자 아버지가 예로 든 것들은 당시에는 잔인하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내 시야는 그날 넓어졌다.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 놓인 함정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는 결국 고용인일 수밖에 없어. 다만 일하는 수준이 다를 뿐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함정을 피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 함정은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발생하지. 그런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야 한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 가르치는 것에는 흥미가 없단다. 그런 것은 두려움이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해. 먼저 두려움과 욕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어도 돈이 많은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죠? 내가 물었다. 가난이나 금전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과 무지다. 경제나 정부나 부자들이 그 원인은 아니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만든 두려움과 무지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학교에 가고 대학에도 진학하지. 너희들이 그 함정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마. 주마 퍼즐의 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직업을 얻었다. 하지만 학교는 돈이나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두 분의 아버지에게서 서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돈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돈의 욕망은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내가 더 많은 보수로 너희를 유혹했을 때 기분이 어땠니? 너희들의 욕망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니?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는 감정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즉각적인 반응을 늦추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제부터는 그런 감정을 유리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 사고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두려움과 욕망을 분리하게 사용한다. 그것이 무지의 시작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봉투와 월급 인상 그리고 직업의 안정을 좇으며 산다. 그건 모두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 때문이지. 그들은 감정에 휩쓸린 그런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마찰을 끄는 모습과도 비슷하지.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당나귀 환상을 좇고 있는 거다. 다음 날도 당나귀에게는 당근이 있을 뿐이지. 그럼 내가 새 야구 글러브와 사탕과 장난감을 마음속에 그릴 때 그것이 당나귀의 당근과 비슷하다는 말인가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렇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난감은 더 비싸진다. 친구들을 감동시킬 새 자동차와 보트, 그리고 큰 집처럼 말이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문박으로 내몰며 욕망이 우리에게 손짓을 한다. 우리를 험한 길로 유혹하는 것이지. 그것이 함정이다. 그렇다면 해답은요? 마이크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종종 부자가 될수록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돈은 당근이고 환상이야. 당나귀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무작정 당근을 좇는 선택은 재고해 볼 텐데 말이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의 삶은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부자 아버지가 다시 얘기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그때 무지가 들어서는 거다. 우리의 투쟁은 매 순간의 결정이지. 즉, 자신의 마음을 열거나 닫는 법을 배울 거다. 물론 학교는 너무나도 중요하지. 우리는 학교에 가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워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교사,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사업가, 경찰관, 소방관 혹은 비기라. 학교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야 우리 사회가 번창할 수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는 끝이다. 시작이 아니라 끝이란 말이지.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분의 얘기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훌륭한 교사들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나에게 남아있다. 오늘 나는 약간 잔인했.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이유로 잔인했던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 얘기를 오래 기억했으면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틴 여사를 늘 생각했으면 한다. 또 너희들이 그 당나귀를 늘 생각했으면 한다. 절대로 잊지 말거라. 왜냐하면 우리의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이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우리를 몰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 평생 두려움 속에 살면서 신의 꿈을 펼치지 않은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지.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만 있으면 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한밤중에 깨어나 청구서 처리에 겁을 먹는 것. 또한 끔찍한 삶이지 않겠니? 월급 봉투의 크기로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직장이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며 나는 너희만큼은 그런 함정을 피했으면 한다. 나는 돈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잘 보아왔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소프트볼 공이 우리가 앉아있는 탁자 밑으로 굴러왔다. 부자 아버지가 공을 주워 다시 던졌다. 그런데 무지는 욕망과 두려움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무지가 너무도 많은 욕심과 너무도 많은 두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의사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진찰료를 올린다. 의사들이 진찰료를 올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나빠진다. 의사들이 진찰료를 올리면 변호사들도 당연히 수임료를 올리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올리면 교사들도 월급 인상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빈부 차이가 너무도 크게 벌어져 혼란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진다. 위대한 문명들이 무너진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 커질 때였단다. 미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과 날짜만 기억하지 역사 속에 숨겨진 교훈은 기억하지 못한다. 진찰료나 수임료나 월급 같은 거는 원래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물가는 사실 내려가야 한다. 물론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럴 때가 많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무지로 야기된 욕심, 과 두려움 때문이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친다면 돈은 더 많아지고 물가는 더 내려간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의 힘을 다스리는 법은 가르치지 않지. 하지만 경영대학원이 있잖아요. 마이크가 물었다. 내가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경영대학원들은 계산 잘하는 똑똑한 직원들만 훈련시킨다. 계산만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체를 맡으면 절대 안 된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숫자만 보고 사람들을 자르고 사업체를 죽이는 거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잘 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곤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이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계산도 중요하긴 하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하지. 하지만 그것도 더 큰 그림은 아니다. 부자 아버지는 화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럼 어떤 해답이 있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물론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감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을 통제했을 때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돈으로 너희들을 유혹했는데도 너희들이 다시 감정을 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그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물었다. 그것은 너희가 알아내야 한다. 너희가 배움을 원한다면 내가 너희를 찔레가시 덤불로 데려가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그것으로 말이다. 내가 너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나와 함께 갈 때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함께 갈 때 무엇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겠다고 동의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데요? 내가 물었다. 찔레가시 토끼가 얻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덤불에서 빠져 나오는 자유 말이다. 찔레가시 덤불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럼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찔레가시 덤불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나타내지.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욕망과 약함에 맞서는 것이 덤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길은 마음으로 통한다. 이제 우리의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사고를 선택한다고요? 마이크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래.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거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야. 청구서를 처리할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는 것도 아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려면 시간을 갖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다.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자신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이크가 물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는 거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성적 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 가르칠 거다.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니?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거지. 월말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서들이 문제지. 바로 두려움의 대상들이지. 그래서 돈이 삶을 지배하고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라고. 그래서 들은 부모들이 했던 일을 하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돈을 위해 일하는 거야. 시간을 갖고 다른 길이 없을까? 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 그들의 사고는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는 사고와 머리로 하는 사고의 차이가 뭐죠? 마이크가 물었다. 그래, 좋은 질문이다. 사람들은 늘 그것을 묻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혹은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혹은 다른 직장을 얻어야겠다. 당연히 봉급이 올라야 한다. 나를 이렇게 내두르면 안 된다. 혹은 나는 이 자리가 안정적이어서 좋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하지 않지.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무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감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지.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솔직히 그것은 멋진 교훈이었다. 우리가 감정에 좌우되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확한 사고에 의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말이다. 그 교훈은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내가 명확한 사고가 아닌 단순한 반응에 의해 말을 할 때 더욱 그랬다. 우리가 다시 가게로 향할 때 부자 아버지가 설명했다. 부자들은 정말로 돈을 만든다. 메이크 머니이고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마이크와 내가 납으로 5센트짜리 동전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돈을 만들려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부자들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정부와 은행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합법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돈을 만드는 데는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부자들은 돈이 환상임을, 그러니까 당나귀가 쫓는 당근임을 잘 안다. 다만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환상을 좇는다. 돈은 사실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착각과 무지 속에서 돈의 환상을 좇는다. 오히려 당나귀의 당근이 여러 면에서 돈보다 더 소중하다. 부자 아버지는 말했다. 부자 아버지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금본위 제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화폐가 실은증 명서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언젠가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폐가 증명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은 삶을 망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돈이 진짜이며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 혹은 정부가 자신들을 돌볼 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날 그분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분의 말은 점점 더 이치에 맞았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가게 밖에 있는 픽업 트럭에 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얘들아, 계속해서 일하거라. 하지만 급여의 필요성을 더 빨리 잊을수록 어른이 된 후의 삶은 더 쉬워진다.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해라. 그러면 조만간에 나에게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다. 너희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될 게다. 바로 너희들 코앞에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돈과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지 못하지. 그들이 얻은 것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의 기회로 보는 순간 너희는 평생 동안 많은 기회를 보게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을 배우면 삶의 큰 함정 하나를 피하게 된다. 너희는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게다. 마이크와 나는 가게에서 소지품을 챙긴 후 마틴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다시 그 공원으로, 바로 그 피크닉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더 생각하고 얘기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생각하고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2주 동안 더 생각하고 얘기하고 무보수로 일했다. 두 번째 토요일이 끝날 무렵에 나는 다시 마틴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만화책 진열대를 보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30센트조차 못 받는 것의 어려움은 나에게 만화책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갑자기 마틴 여사가 마이크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그분이 전에도 했지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전에도 보았지만 그때까지는 내 눈길을 끌지 못했던 일이었다. 마틴 여사가 만화책의 표지를 반으로 자르고 있었다. 그분은 표지의 위쪽 절반을 보관하고 만화책의 나머지는 커다란 갈색 골판지 상자에 던져 넣었다. 내가 그분에게 그 만화책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마틴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냥 버리는 거야. 표지의 위쪽 절반은 만화책 공급자가 새 만화책들을 가져올 때 증거로 그들에게 주지. 마이크와 나는 1시간 동안 기다렸다. 이윽고 만화책 공급자가 도착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화책들을 가져도 좋은지 물었다.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이 가게를 위해 일하고 그것들을 되팔지 않는다면 가져도 좋다. 마이크와 나의 동업은 다시 시작되었다. 마이크네 집의 지하에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청소한 후에 수백 권의 만화책을 그곳에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우리의 만화책 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는 마이크의 여동생을 도서관 사서로 채용했다. 마이크의 여동생이 아이들에게 도서관 입장료로 10센트씩을 요구했다. 우리의 도서관은 매일 방과 후에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문을 열었다. 우리 동네의 아이들인 고객들은 2시간 동안 마음대로 만화책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조건이었다. 당시 만화책 값이 10센트였는데 아이들은 2시간 동안에 6권은 너끈히 읽을 수 있었다. 마이크의 여동생이 퇴장하는 아이들을 확인해 만화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또 만화책들을 정리하고 매일 입장하는 아이들의 수를 기록하고 누가 왔는지 그리고 어떤 건의를 했는지 기록했다. 마이크와 나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0가량을 벌었다. 마이크 여동생은 주급으로 $1를 받았고 만화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었다. 마이크와 나는 토요일마다 가게에서 일하고 여러 가게에서 만화책을 모두 수집해 우리의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만화책을 팔지 않음으로써 만화책 공급업자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만화책이 넉마가 되면 불에 태웠다. 우리는 지점을 열려고 했지만 마이크의 여동생만큼 믿음직한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좋은 직원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다. 만화책 도서관이 문을 연 지 3개월 후에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동네의 몇몇 악동들이 그곳에 침입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사업을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우리의 만화책 사업은 끝이 났고 우리는 토요일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어쨌거나 부자 아버지는 새로 가르칠 것들이 생겨서 신이 나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잘 배웠기 때문에 기뻐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가게에서 일하는 보수를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동원해 돈을 버는 기회를 찾아냈다. 우리의 사업체인 만화책 도서관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금전 문제를 통제했다. 특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업자에 있지 않아도 사업체가 돈을 만들게 한 것이 큰 소득이었다. 우리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한 것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대신에 훨씬 더 큰 것을 주었다.